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제6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698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봅시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2월 1일 당사는 호주 무역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 2천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했답니다. 대손 충당금은 조회해서 처리하라. 그러면 대손 확정 분기인데 특이하게도 대여금이다. 그러면 혹시 대손 충당금 부족하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그게 특이했겠다. 그죠? 합계장 시산표 열어봅시다. 며칠입니까? 날짜가 2월 1일입니다. 그럼 2월 날짜로 2월 1일 이렇게 조회해 봅시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잡혀 있겠죠. 얼마 잡혀 있습니까? 900만 원 잡혀 있다. 됐습니까? 900만 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지금 대손 확정됐으니까 900만 원만큼 먼저 차변에 부족한 1100만 원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2월 1일 차변에 대변 먼저 기록할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 어디에 대한 회사 이름이 호주 무역입니다. 호주 무역. 자, 그리고 금액이 2000000 이렇게 되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9000000 부족한 부분은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되겠네요. 2번 2월 20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액면금액 100만 원의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액면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고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답니다. 구입 당시 만기 보유 증권의 공정 가치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짜리 국공채를 액면 금액이 100만 원 주고 샀죠. 그래서 40만 원만큼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되겠죠. 그리고 60만 원은 국공채로서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고 의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 자, 2월 20일입니다. 20일. 자, 차변에 일단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기록합시다.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검색하면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똑같은 이름이지만 코드가 두 개다. 그 중에서 밑에 거, 즉 위에 거는 숫자가 작은 거는 유동자산이고요. 밑에 거는 비유동자산이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 만기가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내년으로 1년 이내로 도래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름은 쓰되 그거를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코드가 1249.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만기 보유 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숫자 큰 거 181번 코드를 적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181번 만기 보유 증권, 즉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적는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수한 공정가치인 60만 원만큼만 인식한다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40000 됐죠? 그리고 뭘로 결제했습니까?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적어주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2월 28일 당사는 1월 10일에 매출처인 주식회사 부도로부터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어음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부도의 자금 사정 악화로 2월 28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답니다. 대손세 공제 등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라.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면은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라고 인식하는 대손 확정 분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상대편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라고 통보만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게 정식 계정 과목 아닙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계정 과목으로 따로 관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 자, 차변에 일단 대변 먼저 합시다.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우리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죠. 받을 어음.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부도입니다. 부도.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 50,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자,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줌으로써 관리한다. 부도어음과 수표도 어쨌든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도라고 적어달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3월 1일 비사업자인 김갑수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7천만 원에 일괄 취득함과 동시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전액 지급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다라고 돼가지고요. 토지 공정가치 6천만 원, 건물 공정가치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우리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고 파는 일괄 구입, 일괄 양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그 경우 7천만 원이란 게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대 4로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거죠. 그리고 당좌 수표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7천만 원 곱하기 60% 76, 42, 4,200만 원 될 것이고요. 그리고 74, 28, 2,800만 원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M은 동그라미 6개를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자, 일단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금액이 토탈 7천만 원이었죠. 7천만 원. 70,000,000 그리고 자 76, 42, 4,200이 토지죠. 토지 4 2,000,0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완료되겠네요. 자, 문제 5번입니다. 3월 15일 영업부에서 원재료를 사용하려고 구입한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 요거를 거래처 직원을 위한 선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을 매출원가 2배의 사유로 썼으니까 타기정 대체거래죠. 그래서 적요 8번 적어준다. 그게 핵심이겠네. 자, 3월 15일 공개입니다. 3월 15일. 자, 대변에 원재료라고 적어주고요. 타기정 대체 8번 이렇게 적어달라.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자, 접대비죠. 접대비. 자, 거래처 직원 영업부에서 왈가왈부했으니까 접대비 2대 800번대 코드를 적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처리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2번 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그리고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4월 4일 잔금 회사에 제품 200개 단위당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요거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과세 거래네요. 그러면 유형은 자, 날짜 4월 4일 4월 4일 유형은 10일 과세 되겠죠. 품목 수량 단가는 넘어가고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공급 가액이 200개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뭐 이렇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 뭐 품목 수량 단가는 특별한 거 없으면 채점 대상 아니니까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 200개고 단위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제시됐으니까 그냥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품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수량이 200개고요. 단가가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곱해지거든. 2천만 원. 어허, 그렇구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잔금 상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붕괴는 그냥 혼합으로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맞고 대변의 제품 매출 뭐 요까지 맞죠? 그러면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두 번째, 4월 30일 주식회사 엘룬으로부터 원재료 공급가액 2,1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걸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작년에 지급한 선급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과세 거래이면서 우리가 매입 거래죠. 그래서 51번 하면 되겠네요. 4월 30일 50일 유형이고요. 품목은 뭐 원재료라고 적으면 안 적어도 되고요. 자, 적어봤다. 공급가액은 2,100만 원, 2100000,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엘룬,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적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까지 맞죠? 그러면 대변만 적으면 되겠네. 대변의 선급금 일단 없애주고요. 선급금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 231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뺀 나머지 금액만 1810만 원 되겠네. 그것만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 되겠네.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주식회사 삼정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 이렇게 교부하였다. 대금은 지난달 말에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했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받기로 했다. 요거는 매출 거래로서 과세 거래니까 11번 과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5월 1일 자, 10일 과세 유형이고 품목은 제품이고 공급가액은 1000000,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삼정 이렇게 전자세금에서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이렇게 적으시고 제품 매출 맞죠?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만 적으면 되겠네. 차변에 일단 선수금을 차감시켜야 되겠네.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계약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0000 그리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자, 문제 4번입니다. 5월 11일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한미상사의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대금은 공급일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랍니다. 그러면 아직 덜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거지. 자, 유형은 뭡니까? 영세율 거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영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5월 11일 분계 5월 11일 12영세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000만 원 1000000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한미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걸로 선택하면 되겠지. 분계는 혼합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되겠네요. 5번 본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주식회사 신방에 4,4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대금은 주식회사 나이스에 대한 원재료 외상 매입액 3천만 원을 주식회사 신방에서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해당 건물 취득원가는 1억이고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이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도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죠. 10% 부가세 적혀있는. 그래서 11번 과세 유형으로 처리하면 되고 특이한 점은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일부는 우리가 남한테 줘야 되는 외상 매입금을 저쪽 우리한테서 유형자산 사는 쪽에서 대신 갚겠다고 했으니까 부채를 감소시키는 게 차변에 온다는 게 조금 특이했다. 그죠? 자, 5월 25일 분개합시다. 5월 25일. 자, 유형은 1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 4,40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4천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어디입니까? 신방. 그 다음에 전자성에서 발급했고 분계는 혼합 이렇게 한 후에 자 일단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400만 원 오는 걸 맞죠? 일단 그대로 놔두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유형자산 1은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다. 건물 얼마입니까? 취득원가가 1억 원짜리죠. 100000000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감가, 상각, 누계 여러 가지 중에서 건물에 대한 것 이렇게 선택해서 얼마입니까? 4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은 게 자 일단 부채의 차감으로 처리할 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누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요거는 주식에서 신방이 아니겠죠. 거래처를 고쳐줘야 되겠네. 어디? 나이스에 대한 부채가 조금 없어진다. 얼마만큼? 3천만 원. 3000000 그리고 자 대금이 토탈 4,400만 원을 팔았는데 3천만 원만큼은 부채의 감소를 기록했으니까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400만 원만큼 차변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뭘로?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 1400000 됐습니까? 그러면 대차차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 떴다. 그러면 차변보다 대변이 큰 상태니까 차변에다가 적어야 된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2천만 원 적으면 모든 분계가 입력 완료되었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문제 3번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마쳤으니까 메뉴 닫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항이 두 문항 출제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네요. 자 당사는 원재료인 고기를 가공하여 깡통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익이 확정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단이 미만 절사하고요. 풀로는 자료 전부 지우고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작성해 달랍니다. 자, 제조업이고요. 중소기업이랍니다. 그럼 뭡니까? 공제율이 104분의 4다. 자, 그래서 음식점업이 106분의 6보다 공제율은 낮지만 혹시라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거 있더라도 의제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조금 특이했죠. 그런데 우리 요 건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게 없으니까 뭐 그거는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겠네. 자 어쨌든 두 건 다 인정된다 이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으니까 계산서를 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인정된다. 더군다나 원재료로 사용한다라는 기본 가정도 여기 설명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거 확인했고 이번 기간의 해당 매입액은 900만 원이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남은 거 하나 뭡니까? 확정 신고 기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 자, 한도는 과세 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예정 신고 기간 때 이런 매입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먹은 게 있으면 한도 계산할 때 같이 이번 기간 거와 합해가지고 같이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한도 계산할 때. 그런데 추가 자료 보니까 이기 예정 과세 표준, 즉 매출액 자료는 있다. 그죠? 오케이. 한도 계산 요걸로 하면 되겠고 7월부터 9월까지 예정 신고 기간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쉬운 문제네. 됐죠? 자, 분석 끝났으면 시작합시다. 그러면 입력 바로 하면서 그냥 설명해 볼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열어봐야 되겠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리고 기간이 이번이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시고 공급자가 한우. 자, 한우라고 이렇게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우. 자, 한우 있네. 그럼 요 엔터키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게 자동으로 끌려온다. 자,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2015
10050오고요. 뭘 받았습니까? 계산서 받았다. 물품명은 소고기. 수량은 100개. 매입가격 50000000 공제율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의제물세권 자동으로 계산되죠. 오케이. 이걸로 끝. 두 번째 거 한돈도 마찬가지. F2키 눌러서 검색해 볼까요? F2키 눌러서 한돈. 오케이. 있네. 그리고 취득일자 2015-1107.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샀죠. 2번 선택하고 물품명은 돼지고기. 수량은 200. 매입가액은 4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공제율은 104분의 4. 자, 그리고 이제 입력만 해주면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이 계산돼 가지고 여기 집계까지 된다 이거지. 그렇지만 요 계산된 거 그대로 쓰지 말고 한도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뭘 가지고? 과세표준, 즉 매출액 금액으로. 자,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자, 1,400만원. 1400000.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 동안의 과세표준은 1550000 이렇게 되겠죠. 자, 30%만큼 한도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 30% 곱해보면은 2,950만원에서 30% 곱하면 8850,000 나온다는 거지. 이번에 확정신고 기간 때 매입한 게 900만원이었죠. 자, 여기 단기 매입액은 자, 6개월 기준으로 한도 계산하니까 혹시라도 예정신고 때 매입해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게 있으면 예정신고 기간 동안의 매입액 그거까지 합해가지고 적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렇지만 이번 문제는 예정신고 기간 때 해당되는 의제매입세 공제에 해당되는 매입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900만원 그대로 그냥 적으면 되겠다는 거지. 확정신고 때 있었던 그 금액만 적으면 되겠다. 자, 한도 계산해 보니까 8850,000 나왔죠? 과세표준 곱하기 30%.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거인 8850,000 가지고 일단 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한도 때문에. 그래서 8850,000 곱하기 104분의 4 곱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340384만큼 나온다는 거지. 요거는 예정신고 때와 확정신고 때 두 기간에 걸쳐서 토탈로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 이겁니다. 혹시라도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만 이번 확정신고 때 받아먹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번 문제는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아먹었던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0 그대로 적어주면 340384 자체가 이번 확정신고 기간 때 받아먹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34038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면 우리가 요번 서식은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 자,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자, 두 번째 문항 풀어볼게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랍니다.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출입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기존 자료가 혹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내용이 끌려가지고 자동으로 작성되죠. 그거 있으면 지우고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작성해라 이거죠. 자, 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실제로 서식 작성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부가세 신고서 엽니다.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로 열면 되겠죠. 그래서 끌려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금액이 있지만 요거 다 지우고요. 자,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자 이거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220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를 적용한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220만 원이지만 실제로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110분의 10 곱한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을 우리가 대손이 확정돼가지고 대손세 공제 받는 거죠. 그때는 대손세 가감 쪽 란에다가 3개다가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마이너스 20만 원, 200,000 적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답니다. 공급가액 3천만 원. 그러면 영세율 적용되는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니까 5번 란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겠지. 30이죠. 3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3번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다. 이거는 영세율인데 기타 이쪽에다 적어줘야 되겠죠. 6번 란에다가 24 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현금 매출로 55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요게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매출이고 부가세 포함된 거래, 과세 거래니까 과세이면서 세금계산서 같은 거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거 발급 안 했으니까 기타 이쪽에다가 4번 란에다가 금액을 적어줘야 되겠죠. 55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500만 원은 금액 쪽에다가 과세 표준으로 적어주고 세액 쪽에는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5번 간주 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답니다. 보증금 1억 원, 이자율 2.5%, 대상기간 일수는 91일, 당해연도 총 일수는 365일, 원 미만은 절사. 됐죠? 자료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간주 임대료 계산해 가지고 어디 적으면 되겠습니까? 과세 중에서 기타 이쪽에다가 4번 란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500만 원과 계산된 금액 합해 가지고 금액을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산해 봅시다. 1억 원 곱하기 2.5%. 요게 1년 동안의 과세 표준인데 이번 기간은 365분의 며칠 91일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 곱하기 10%한 게 그 부가가치세 금액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일단 계산해 보면요. 자, 1억 원 곱하기 0.025 하면 되겠죠. 자, 250만 원 이게 1년치고 곱하기 91 나누기 365는 62만 3천 623287원 나오죠. 623287 623287 요게 과세 표준. 여기에 10%한 게 부가가치세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623287이랑 500만 원 더하면 5623,287로 고쳐야 되겠죠? 5623,287 이렇게 고치면 자연스럽게 여기 10% 금액이 세금으로 계산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입력 완료했고, 자, 업무용 소모품을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 55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여기에 예정신고 때 누락됐답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됐지만 확정신고 때 공제 받아먹을 수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딱 신고만 하면 됐죠. 여기다가 12번 안에 적어야 되는데 바로 적지 말고 오른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매출 누락분이 아니고 매입 누락분이죠. 그 중에서 세무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거라고 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거. 그러면 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쪽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요쪽 합계 요쪽 란에다가 적어주는데 고정 매입이냐 일반 매입이냐? 일반 매입이죠.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자, 금액은 55만 원을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500000을 금액란에 그리고 5만 원을 부가가치세 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면 왼쪽 해당 금액 쪽으로 자연스럽게 금액이 끌려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러면 자, 저장하면서 자, 문 닫으면 되겠네. 저장 누르고요. 그 다음에 문 닫읍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4번 결산자료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동결산, 자동결산의 순서로 푼다라고 했죠. 자, 1번 제조용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15년도 9월 1일에 건물 임차에 대한 1년분 임차료 360만 원, 임차기간이 2015년도 9월 1일부터 2016년도 8월 31일까지 12달치 내에 요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제조 원가로 처리했답니다. 500번대 코드인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다 이거지. 자, 월할 계산해가지고 기말 수정 분계해라. 그래서 전체를 다 5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내년 거를 미리 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 거 8달치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12달치가 36만 원이면 한 달에 나누기 12만 원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거든요. 그죠? 곱하기 8달이죠. 내년 거 미리 준 게 8개월 하면 38, 24, 240만 원만큼이 선급 비용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수동 결산이죠. 그래서 12월 31일. 자, 차변에 선급 비용 240만 원. 2400000 그다음에 대변에는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줄여주는데 500번대를 줄여줘야 되겠죠. 자, 24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1번 완료. 2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내역을 반영해서 기말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단 단기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 4일 날 한 주당 14,000원에 500주 취득했거든. 그런데 12월 31일까지 500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가치 즉 주가가 좀 올랐다 이거죠. 그러면 한 주당 얼마? 22,000원 빼기 14,000원 한 주당 22,000원 빼기 14,000원은 한 주당 8,000원씩 우리가 이익을 받네. 그죠? 그러면 봅시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한 주당 8,00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토탈 500주니까 8,000원 곱하기 500주는 400만 원만큼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분석 끝났으면 자,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죠. 자, 얼마만큼? 400만 원만큼. 40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인식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3번 봅시다. 기말 현재 결산 항목 반영 전에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720만 원 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후 즉시 사용하였으며 모든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간 상각한답니다. 월할 상각하고요. 1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답니다. 무형자산 상각 종종 출제되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형자산과 달리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는 그대로 딱 기입되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밑에 차감 형식으로 딱딱 표시되어 가지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나 무형자산은 직접 취득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720만 원이라는 취득원가 자체가 지금 차감된 형식으로 딱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 금액을 구하되 정액법의 경우 토탈 내용연수 말고 잔존 내용연수 가지고 나누는 대상이 애당초 취득원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된다. 이게 조금 특이했죠. 왜? 직접 상각법의 특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720만 원이 애당초 취득원가가 아니고 이미 상각이 반영돼 가지고 차감된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도 애당초 전체의 내용연수인 5년 말고 잔존 내용연수인 몇 년? 2013년도 1월에 취득한 거니까 2013, 2014 요 2년은 지났죠. 남은 거는 3년이다 이겁니다. 3년으로 나눠야 되겠다. 720만 원을. 그러면 1년 내 얼마 인식합니까? 720만 원 나누기 3년. 그러면 240만 원씩 1년에 상각비를 인식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올해 인식해야 되는 상각비는 240만 원이다. 이런 무형자산 상각은 물론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 대변 입력해도 됩니다만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 결산으로 풀 거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순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수동 결산 항목이 나중에 자동 결산에 혹시라도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일단 수동 결산 먼저 모두 다 끝내고 나서 자동 결산 하기로 우리가 연습했었죠. 우리 연습한 대로 풀어봅시다. 물론 이 문제 결과론 쪽으로 보면 수동 결산이 자동 결산으로 그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순서대로 문제 순서대로 쭉 풀어도 뭐 답이 오답이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연습한 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 계산이고 금액이 240만 원이다. 요거는 분석했죠. 그러면 시험지에다 살짝 적어놓고 다음 문제를 일단 넘어가고 수동 계산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분석을 한번 해보면 240만 원씩 1년에 상각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2013년도에도 240만 원, 2014년도에도 240만 원, 그럼 토탈 480만 원만큼
상각비를 인식한 것이고, 그러면 720만 원에서 그 상각해가지고 차감된 480만 원 더해보면요. 애당초 개발비의 취득원가는 1,200만 원이었나 봅니다. 됐죠? 그리고 내용연수, 토탈 내용연수가 5년이죠. 나누기 5 하면은 1,200만 원 나누기 5 얼마입니까? 240만 원. 이렇게 이런 히스토리로 240만 원이라는 1년치 상가격이 나왔다라고 분석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답도 명확하게 구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구경해 보았네요. 됐죠? 자, 4번 풀어봅시다. 당기분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겁니다. 1050000원으로 계산됐답니다. 1년 동안의 세금이다 이겁니다.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돼야 되는 금액이 1050000이다. 단 우리 K1 프로그램에서는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 같은 거 고려 안 하니까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 대신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된다라고 제가 부연 설명 드렸었죠. 어쨌든 그 금액이 1050000인데 중간연합세액 460만 원을 납부했고요. 그때 원래는 어떻게 선납세금이라는 금액으로 처리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법인세 등으로 그냥 바로 계산하겠답니다. 이제 문제를 조금 꼬우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수정해서 분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추가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결론부터 내려볼게. 결론부터. 이걸 차변대변 만일 수동결산으로 해결한다면 일단 460만 원만큼 미리 낸 거 있죠. 1년 동안의 세금이 요거죠.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1050000 마이너스 460만 원 해가지고 590만 원만큼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는 법인세 등이라는 게 1050000만큼 기록돼야 되는 거. 그리고 차이 부분이 원래는 선납세금 뭐 이런 게 처리돼 가지고 선납세금 없애주고 이러는데 애당초 460만 원 자체를 법인세 등으로 미리 기록해 놨죠. 그러면 기말에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10500 이런 거 다 인식할 필요 없다. 왜? 460만 원 미리 기중에 인식한 거니까. 그리고 선납세금이란 계정 과목 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대변으로 적어가지고 감수시킬 필요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12월 31일에 추가로 분기할 거는 차변에 590만 원만큼만 더 법인세 등을 인식해 주면 되는 것이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590만 요 한 줄 분계만 추가로 있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요거를 수동결산에서 이렇게 분계도 되고요. 자동결산 쪽에서 요 해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설정해 줘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풀든 상관없다. 우리는 연습한 대로 요 법인세 분계는 자동결산으로 풀기로 했으니까 자동결산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문제 5번 봅시다. 문제 5번 보니까 재고자산의 장부가 금액이 다음과 같답니다. 일반 전표 인용 메뉴에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재고자산 관련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래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모두 다 집합된 복합적인 문제가 마지막 5번 항목으로 있네. 그래서 여기서 자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아니니까 수동계산에서 차변 대변 형식으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동계산이니까 요거 먼저 입력하고 나머지 자동계산을 입력하는 것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이 얼마인지 분석해야 되겠네. 자, 1번 원재료 중에서는 기말 현재 해외로부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 운송 중인 금액이 30만 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그 장부상 재고 금액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는데 여기서 원재료 200만 원에는 요 선적지 인도 기준인 운송 중인 요 금액이 30만 원 포함 안 돼 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영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봅시다. 영국에서 배에서 실려오는 순간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거든. 그러면 통통통 배에서 실려오고 있는 그 상품은 그 재고자산은 미착품으로서 우리 재고자산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200만 원이 아니고 230만 원으로 우리가 나중에 결산 자료 입력 쪽에다가 입력해야 되겠네.
동그라미 2번이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에 대한 정보겠죠. 자, 장부상 수량 1000개고요. 단위당 취득원가 15,000원. 그래가지고 두 개 곱한 금액이 1,5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재고 수량이 900개였어. 100개만큼 날라갔다는 겁니다. 그 수량 감소한 100개는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래요. 오케이. 100개 곱하기 취득원가만큼이 모두 다 비정상 재고로서 재고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감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라는 거 분석했죠. 자, 단위당 시가가 혹시라도 취득원가보다 떨어져 있으면 저가법 논리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은 결국 매출원가로 간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죠.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인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오히려 더 올랐죠. 오르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법은 오르는 건 인식 안 하고 떨어졌을 때만 오케이 그 부분만큼 뭔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게 저가법의 논리였다. 그래서 요거 시가 정보 있지만 전혀 필요 없는 정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개 곱하기 취득원가 1000개 그래서 100개 곱하기 1000개 15,000원이죠. 한 개당 취득원가 15,000원 곱하기 100개인 150만 원만큼이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만큼 장부금액 기록돼 있지만 150만 원만큼 차감한 나머지 1,350만 원만큼이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의 그 가격일 것이고 그 부분만큼 1,350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지. 됐죠? 그리고 150만 원은 그냥 다른 처리 없이 1,350만 원을 달랑 결산자료 입력에 탁 적어버리면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 두 개 합한 금액에다가 그 방금 말했던 1,350만 원 뺀 거 전부 다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거든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 150만 원은 매출원가가 아니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0일자로 적요 8 사용해가지고 이거는 매출원가 아니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라는 의미로 차변에 그거를 기록해주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상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분석 끝났으면 자 12월 30일에 분기해야 되는 자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 분기본 잡읍시다. 자, 뭐 순서 상관없지만 저는 대변부터 기록할게. 대변에 자,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지. 그리고 적요를 8번 적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분석했었다. 차변에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수동 결산 모두 끝났죠? 이제 자동 결산 바로 해보면 되겠다. 자, 닫으시고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아까 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여시고 전에 입력한 데이터 불러오지 맙시다.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일단 아까 분석했던 그 상각비가 얼마였습니까? 개발비였죠? 아까 문제에서 나온 자산이 개발비였습니다. 개발비에 대한 이번 연도의 상각비는 240만 원이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서는 법인세 관련 분기였죠. 법인세 비용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한 게 얼마 있다라고 보통 나오는데 이번 케이스는 추가 계상액만 입력하도록 돼 있다. 왜? 기중에 선납세금에 대해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고 아예 법인세 등이라는 걸로 바로 처리했으니까 12월 30일에는 부족한 그 1050000과 46000000의 차이인 5900000만 그냥 인식하면 분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5900000을 딱 적어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1년 동안 법인세 등으로 처리해야 되는 1050000이 여기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뭔가 맞게 입력을 했구나라는 거 확인했죠. 자, 마지막 매출원가와 관련해 가지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다. 원재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인데 여기서 30만 원 플러스해서 23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제공품은 기말 재고가 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0000. 그 다음에 제품은 얼마? 1,500만 원 아니죠. 1,350만 원. 모두 다
그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이 모두 반영된 이후의 금액을 적어준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문 닫기 전에 전표 추가 클릭하는 거 알죠? 자, 요거 클릭해주면 자, 결산 부계가 자동으로 짜라락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딱 반영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닫읍시다. 자, 그래서 이번 결산 문제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스타일이 다 등장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 양갈로 4번 그 법인세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하게 좀 어렵게 좀 내봤거든요. 요것도 별표 한번 쳐두시고 양갈로 5번 요것도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모든 자료가 총집합된 문제거든. 별표 쳐두시고 그래서 또 나오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해답에 763페이지 펴보실래요? 763페이지 펴보면 우리 방금 풀었던 결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해답은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풀 때는 수동결산 먼저 쫙 추려가지고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냥 여기서는 쭉 어차피 수동결산 입력한 게 자동결산으로 영향 안 미치다 보니까 그냥 문제 순서대로 쭉 나열했다. 이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갈로 5번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여기서 방법 1, 방법 2로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둘 다 어차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양갈로 5번에 있는 방법 1, 방법 2를 그냥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조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답이 될 것이지.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말정산 실기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말정산 실기편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뭡니까? 사원 등록 또는 급여자료 입력, 때로는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 세 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때로는 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이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이번에 사원 등록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 공제, 추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가지고 자, 체크박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키워드다. 키포인트다. 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김예림 여성이고 세대주입니다. 부양가족 내역입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 세부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랍니다. 부양가족 전원을 다 입력하고 혹시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부라는 마크로 체크해 달랍니다. 자, 부양가족 여러 명 나와 있는데요. 바로 입력하면서 바로 판단하도록 할게요. 자, 전제는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소득은 위에 제시된 소득이 전부 다이고 위의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자, 사원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김예림에 대해서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자입니다. 자, 나는 여성이고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한부모나 부녀자 공제가 해당되는 거 없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배우자, 남편 배우자 있죠? 최영 배우자가 있으니까 나는 부녀자 공제가 된다 이겁니다. 맞죠? 남편이 있는 여성이면 무조건 부녀자 공제 오케이. 그래서 부녀자에다가 이렇게 체크박스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편부터 하나씩 입력합시다. 자, 최영 배우자니까 3번 누르면 되겠고요. 최영. 자, 1번 누르고 75 0420 1234 567. 자, 그다음에 배우자의 경우 근무 형평상 별거 그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주민등록번호상 주소가 같은지 다른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비고 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인지 그걸 따져봐야 되겠지.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분리과세를 제외한 것이고, 다만 분류과세 같은 거 있으면 다 합해가지고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정리해야 되겠죠. 연간 총급여액이 350만 원이랍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죠. 자, 근로소득 공제 자체가 500만 원 이하는 70%만큼 공제해버리니까 333만 원 넘으면 100만 원 넘는 거고 333만 원 이하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본제 대상이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 공제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진훈 부입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이니까 1번 되겠네. 자, 김진훈 이렇게 되고요. 1 적고 37 370 330 1 3 4 5 6 7 8 적고요. 자, 78세네. 주거 형평상 별거 오케이. 이런 거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이 500만 원 있다. 뭐 복권 당첨 소득이 1억 원 있든 2억 원 있든 신경 쓸 필요 없다. 요거는 분리과세니까. 그래서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 요거 체크박스 함으로써 기본 공제 맞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자, 78세니까 나의 요건이 70세 이상이니까 경로우대 쪽에도 체크박스 해야 되겠죠? 잠깐만. 경로우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체크박스가 돼 있네. 오케이. 자, 유지유 입력합시다. 유지유. 내국인. 그 다음에 36 0730 2345678. 자, 그 다음에, 자, 어머니죠. 자, 주거 형평상 별거 오케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소득이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맞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경로우대도 체크박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최유선 입력해 볼까? 최유선은 딸입니다. 그럼 직계 비속이니까요. 4번 이렇게 입력해 되겠죠. 최유선. 자, 07 0805 412346. 자, 8살인데요. 취약상 별거 있다고. 자, 직계 비속 주소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득 금액 없다고요. 오케이. 장애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 자녀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세 이하 이렇게 체크박스 하고요. 장애인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 때로는 여기서 그냥 아예 5번 이렇게 장애인 해놓으면 자동으로 체크박스 되고 뭐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상욱 봅시다. 4번 최상욱. 그 다음에 1 적고 080505 312346 이렇게 적고요. 7살이고요. 자, 동거하고 소득금액 없다. 뭐 이건 특이사항 없죠. 그래서 20세 이하 여기다가 체크박스 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 그리고 추가 공제 판단이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문항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항 봅시다. 10월 1일 입사한 박용민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랍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소득 명세 탭,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 이 두 개의 탭을 완성해라 이겁니다. 올해 처음 입사했거든. 그리고 우리 회사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좀 다니다가 만나봅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연말정산을 간략식으로 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 우리 회사에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합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료는 소득 명세 탭에 입력한다 이겁니다. 자, 현 근무지에 대한 급여총액, 소득세 기납부색, 요거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이미 입력되어 있거든. 요건 자동으로 그냥 분류와집니다. 종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는 소득 명세 탭에다가 내가 일일이 입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자,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F2키 눌러서 사원을 불러야 됩니다. 박용민 불러옵시다. 불러왔고요. 소득 명세 탭 열어서 전 직장에 대한 자료를 여기 적어주는 거지. 전 직장이 주식회사 신승상사입니다. 주식회사 신승상사.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11111111.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2015 0101 2015 093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거기서 받은 급여 총액이 5400000 이렇게 적어줄 것이고 비과세 같은 거 없다고 했으니까 쭉 넘어가시고 자
소득세, 결정세, 기납부세, 차감징수세 3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 직장의 기납부세금으로 적어야 되는 금액은 3개 중에서 뭐 결정세액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어준다. 400000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400000 이렇게 적어달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소득민세 탭은 입력 완료됐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을 이제 입력해야 되겠다. 자,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액이 나와 있는데요. 신용카드. 자, 구분이 순수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그리고 대중교통분, 전통시장분 이렇게 4개로 구분하여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신용카드가 500만 원, 500만 원 돼 있는 게 요 대중교통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순수한 신용카드는 4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80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지.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다. 700만 원, 900만 원은 요게 전통시장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순수한 현금 영수증분은 600만 원, 600만 원 해가지고 토탈 1200만 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대중교통분은 200만 원, 전통시장분은 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2600만 원이 된다는 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2015년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201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제시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사용액이 과거보다 좀 증가했으면 증가한 거의 10%만큼 추가로 조금 더 공제해 주겠다는 한시적인 추가 공제 때문이고, 그 공제가 적용되려면 대전제가 2014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이 2013년도 사용분보다 많은 경우다. 이런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사용액이 2013년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추가 공제 같은 거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2014년도 뭐 이런 자료들을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출제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201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13년보다 작으니까 아예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형식으로 아마 출제되겠지.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먼저 일단 분석 끝난 거 입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여기 화면창을 열어서요. 순수한 신용카드 얼마였습니까? 아까 분석했을 때 800, 8000, 000, 순수한 현금 영수증이 12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100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200만 원 됐죠. 이렇게 아까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계액은 2,600만 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밑에는 입력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쓴 거 있네. 이것도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쪽에다가 일반 이쪽에다가 100000 적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본인 의료비 500만 원인데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진단 비용 50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것도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전체를 다 적으면 되겠다. 의료비 중에서 자, 본인 경로자 요 란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5000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 모든 입력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